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AI 반도체 설계와 국제 특허 개발 전략 등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우리 이 대표님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대표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오와인의 이효승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보안 반도체, 복제 방지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1억 2천만 개를 중국에다 수출을 했고,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데 수출을 했고, 그리고 8천 개 회사에 저희 회사 제품들을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반도체에 관련된 공통적인 이야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어떻게 하면 반도체가 전 세계로 다시 부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두 가지 특허를 갖고 나왔습니다. 좀 재밌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제목은 거창해요.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와 해법 그리고 전망인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AI나 좀 늦었지만 반도체에 대한 상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했는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네오와인 대표님이신데 이게 보니까 와인이 들어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이것도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회사를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스핀아웃, 속칭 말하면 쫓겨나가지고, 이게 한 번 더 쫓겨나면은 갈 데가 없을 것 같다, 30대 말에. 그래서 회사 이름을 지려고 했는데,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질 때, 우리 결혼식 때 주례하셨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다. 새술은 세부대할 때. 새술? 새술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뜻이 있어요. 저는 와인이랑 약간 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좀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시청자분과 질의응답도 하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우선 이 특허라는 거가 AI 반도체나 반도체에서 특허라는 게 어떤 의미고 왜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대만에 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파운더리 기술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던 91년, 92년 상황에는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훨씬 더 잘 나갔고, 꽤 미디어텍보다 우리나라 큰 회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는 성장을 못했고, 대만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특허 기술 2가지를 이용해서 이겨나가는 게 어떤가 하고 우리 시청자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회사 이 대표님이 특허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여기 나온 거 이상으로 여러 가지 한 몇십 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것보다 이 MPC에 관련된 멀티 프로젝트 칩과 시큐리티에 관련된 특허하고 AI 골프 이거에 대한 특허를 간단히 소개드리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전체 시스템 반도체를 리드해 간다거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여쭈려고 합니다. 시죠. 자,
이거를 좀. 예. 우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금 그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보면은 미국이 그 한 55% 정도 되고 한국이 21%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 대만, 유럽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은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1%에서 또 혹자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 시장으로 보면은 한국은 대만은 66%, 한국은 17%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설계 쪽에서 보면은 한 1%, 뭐 한 3%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한국의 점유율이 여기 좀 짙은 파란색이 이제 메모리를 이야기하고 보라색이 시스템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근데 그 중에서 1%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참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문은 근데 이 AI 시장은 2030년까지 2,500조 시장으로 연율 32%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 AI 반도체 시장은 153조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이제 프리리서치 쪽 그 자료를 갖고 보면서 이게 가능하겠어? 1년에 30%씩 성장하는 게 실제로 가능해? 근데 지금까지 찍는 걸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30%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여줘서 야,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주요 산업들이 AI 반도체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엣지형 반도체 그러니까 끝단의 반도체고 서버용 ID 센터에 있는 반도체 이렇게 두 종류로 엣지형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AI 클라우드하고 IDC 서버는 이제 보통 뭐 서버 쪽에서 하는 거죠. 많이 보시는. 근데 이쪽이 엣지형 반도체는 굉장히 새로운 시장입니다. 메타버스, AI 로봇, AI 자동차, 드론, AI CC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가율이 메타버스만 해도 한 40%, AI 로봇은 20%, 자동차 23%, 드론 뭐 46% 엄청나죠. 요새 드론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다. CCTV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항공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국방, 또 여객 운송, 무인 편의점도 요새 많이 있죠. 산업용과 무인 장비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점점 세상 사람들이 일을 AI한테 맡기고 사람들은 좀 쉬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조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도금 같은 전통 산업에도 AI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소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 산업하고 오사트라고 해서 이제 제품을 아웃소싱 앤 테스트라고 하죠. 오사트 산업이라는 것들이 있고 패키지하고 이제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수출하는 산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팹리스 산업은 그냥 반도체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이 뒷단에 파운드리 산업, 오사트 산업, 부품 유통 산업, 뭐 패키지 산업 또 법령 인증, 무역 마케팅까지 다 아우르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팹리스 산업이 가장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거의 60%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하는 일이 스펙 작업하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 NPU 설계하죠. 그다음에 SoC 구조 만들고 FPG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 쪽이 TSMC나 삼성전자 이런 쪽이 이제 파운드리 산업을 하고 있고 그 뒷단에 패키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NPU 산업에서도 그 앞단에 이제 소프트웨어, IP 산업, DSP, 그러니까 뭐 이런 DSP가 가온 칩스라든가 알파 칩스 같은 알파 솔루션 같은 칩을 이렇게 피지컬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관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들이 굉장히 커요. 각각 되게 뭐 이렇게 한 개의 브랜치 이런 정도가 아니고 큰 산업으로 돼 있고 AI 반도체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AI 모델, 딥러닝 프레임워크, 또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그 뒷단에 AI 컴파일러, OS,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다 돼 있는데 요게 전체 산업이 18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 산업은 이 앞단에 AI 반도체를 개발한다 그러면 AI 모델부터 컴파일러까지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다 하고 이 뒷단에 무역, 영업, 마케팅까지 아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팹리스 산업이 이 가운데 키를 주고 있어서 파운드리도 선정하고 오사트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그 특허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골프 칠 때 드라이버를 샷을 하면은 보통 이제 공이 한 200m 정도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공이 이제 날아가는 위치에서 뭐 저 공하고 이 그 홀컵까지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홀컵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러면은 뭐 캐디 하시는 분들이 가보면은 알겠습니다. 가봐서 이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머리에 그 GPS라든가 이런 거 누르면 몇 미터 남았다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었다가 제가 그래서 그 칩을 좀 완제품을 사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거리계도 사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걸 굳이 사람이 갖고 다녀야 되나? 카메라에다 레이저 거리계를 놔두고 공을 인공지능으로 AI로 추적해서 하면 안 되나?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저희가 AI 반도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에다 레이저 거리계를 놔두고 레이저 거리계로 공을 쏴서 또 2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레이저 거리계로 공을 쏘고 인식하면은 이 2개의 카메라가 그러니까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걸로 해서 그 공의 위치가 특정이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공의 위치를 계속 추적한다라면은 그 자동으로 또 시계 같은 데다가 자동으로 몇 미터 남았다 홀 모습이라든 골프공 위치 홀 위치와 골프공 간 거리, 플레이 간 골프공 거리 정보를 시각화해서 제공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연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메타 골프가 되니까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미국의 오거스타 골프장 같은 데서 골프를 하고 한 10,000명의 플레이어가 실내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메타 골프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블록도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MPC라는 기술을 저희가 고안을 하게 됐습니다. MPC의 특허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인데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MPW라는 거는 그 웨이퍼 하나에 여러 개의 반도체를 집어넣는 것들을 MPW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개발비가 좀 그 웨이퍼 마스크라든가 하는 개발비들은 전략이 되죠. 근데 요즘은 이런 마스크 개발비보다 이 들어가는 IP라든가 소프트웨어, 백엔드 이런 것들이 한 9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마스크 가격을 아끼자고 MPW를 했는데 뭐 절감되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MPC는 IP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일반적인 SoC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요 주황색이 커스텀 디자인이죠. 근데 제안하는 SoC 구조는 이렇게 여러 개의 커스텀 구조를 같이 집어넣어서 한 칩에 같이 집어넣어서 설계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반적인 SoC 구조에서 옛날 거는 그냥 똑같은 칩 한 칩만 집어넣는데 제안하는 물리적 구조에서는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집어넣자 이런 것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파란색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크지는 않은데 요게 이제 파란색 부분 그게 들어가 있고 요 주황색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개의 디자인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안 문제가 항상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굉장히 핫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지금 130나노부터 요새는 뭐 3나노, 5나노, 7나노 이런 것들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16나노에서 제곱밀리미터당 2,800만 게이트 그리고 3나노에서는 2.9억 게이트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S사에서는 170 1.7억 게이트가 나오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5.2억 게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거를 이제 T사의 3나노는 인텔의 2.2나노라든가 삼성의 3.9나노와 TSMC 3나노로 환산을 해보면은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덴서티도 130나노, 그러니까 1.3 마이크로에서 100만 게이트였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1800배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제곱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R&D 비용을 보시면은 이게 15억 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3나노 한 코드 개발하는데 15억 불, 그러니까 한 2조 원 가까이 이 개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30나노는 뭐 한 200만 불 들어가니까 그 개발비하고 웨이퍼 가격이 같아지는, 넷다이 가격이 같아지는 게 뭐 54만 개였는데, 지금 3나노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하고 개발비 15억 불을 맞추기 위해서는 넷다이 가격을 27불로 봤을 때 가격이 개수가 5,400만 개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15억 불을 2조 원을 들여서 AI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이런 거 보면 좀 회의적인 것들이죠. 물론 이게 이제 시놉시스 자료고 TSMC의 자료고 엔비디아 같은 그런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뭐 한 거긴 하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웨이퍼 한 장에 2만 불이고 가로 세로 1cm짜리 칩이 729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예예예예예. 그 전에 자료 예예예. 여기서 붉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여기 3나노 공정에서 왜 이렇게 덴시티가 차이가 왜 나는 거죠? 기술적인 거야? 아니면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야? 이거는 원래는 이제 비슷비슷해야 되죠. 예,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우리도 3나노 만들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뻥스펙이라고 보통 하나? 요새 그런 말도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요거를 좀 설명을, 일반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얘기를, 왜냐면, 그, 나노나 뭐 공정이나 2나노 공정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분명히 5나노, 4나노보다는 3나노가 더 발전된 건데. 그쵸. 예. 근데 보면은 뭐 우리가 더 낫다. 아까도 말씀하신 저쪽은 그 항상 비즈니스 할 때 보면은 같지만 성능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가 약간 좀 궁금하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인텔과 지금 이제 가장 제일 많이 경쟁으로 보면은 TSMC랑 인텔이랑 삼성인데. 인텔이 제일 좋죠. 인텔이 제일 좋은데 왜 인텔이 제일 힘들어, 뭐, 뉴스에 보면은 힘들어하는 비용이 많아서인지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갔었는데, 지금 같은 3나노라고 해서 같은 3나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T사의 3나노는 이제 제곱밀리미터당 2.9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인텔은 5.2억 개. 그러니까 인텔이 TSMC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은 같은 3나노라고 그러지만은, 삼성 S사라고 하겠습니다. S사는 3나노에서 1.7억 개. 그래서 이제 인텔로 보면은 2.2나노에 해당하는 거고, TSMC로 보면은 이건 3나노가 아니고 3.9나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 회사별로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저게 이제 오버스펙,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보면은 우리 자동차가 100km까지 밖에 못 가는데, 우리 한 150km 가요. 뭐 이런 얘기하고 실제로 달려보면 못 가죠. 그런 거. 근데 뭐 누가 뭐 해볼 건 아니니까, 이거 조사해볼 거 아니니까. 근데 이런 자료들은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가고. 그런데 이제 또 내년에는 뭐 TSMC가 자기네들이 뭐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을 뭐 애플이라든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TSMC의 그 2나노 공정을 뭐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그쪽에서 비용 싸움인지 아니면은 뭐 기술은 지금 조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기술 이외에 뭐가 더 있는지 그것도 좀 지금 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웨이퍼 가격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TSMC에서는 영업이익률을 매출액 대비 53%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팔면은 53억, 100억 팔면은 53억을 우리가 갖겠다. 근데 뭐 그걸 많이 감추고 비용 구조라는 게 이제 53억 갖겠다 그러면 실제로 한 7, 80억 갖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좀 싼 데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틱택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웨이퍼가 원래 한 12인치 이런 것들은 아마 30불 정도밖에 안 돼요. 30불 뭐 50불 이 정도 되는데 그걸 2만 불에 팔겠다니까 물론 이제 그 위에 회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2만 불에 팔겠다니까 그것도 몇백만 장씩 이렇게 판매를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 해서 하니까 그렇겠죠. 이제 초창기에 이제 컴퓨터를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도 CPU도 네. 사가지고 막 이렇게 네. 뭐 만들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때는 뭐 인텔도 다양한 CPU 만드는 회사들도 있었고 네네네. 뭐 근데 이게 이제 거대 기업에게다 흡수하면서 그쵸. 이제는 네.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선택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CPU도 그렇고 뭐 옛날에 IBM도 괜찮은 그쵸, CPU도 그쵸. 했었고 뭐 델도 있었고 아이디 예, 아이디 예.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뭐 요새 뭐 GPU 같은 것도 예. 옛날에 좀 다양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너무 그쵸. 또 그쵸. 하다 보니까 예. AMD 가격을 뭐 라데온도 있었고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는 엔비디아를 좀 잘 사용했는데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네. 야 이거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사실 CPU보다 근데 이것들이 또 나중에 AI라고 그래서 뭐 NPU도 맞아. 이런 데도 확 예. 씌우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중간층들이 없어지는 거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하면 그건 네가 직접 만들어 쓰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말을 하자면은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바가지냐면은 가로 세로 28mm 이제 웨이퍼 사이즈가 가로 세로 다 굉장히 큰 거예요. 가로 세로 28mm인 H백이라는 이 AI 추론 모델이죠. 이런 챗GPT 나오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 2만 불 하다가 지금 한 4, 5만 불, 4만 불, 5만 불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6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 뭐 예약해 놓고 몇 달을 기다려야지 기분 나쁜 거죠. 몇 달씩 기다리라는 거 자체도 그렇죠. 그리고 더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GPU가 메모리가 많이 들어 있으면은 이렇게 큰 모델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4090 24기가 우리 뭐 메모리 많이 못 팔잖아요. 그 이제 뭐 H백 80기가 뭐 그리고 이 메모리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링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한 1테라 그러니까 뭐 1024기가 이렇게 뭐 2테라 이렇게 올릴 텐데 뭐 많이 올려봐야 뭐 삼성만 좋은 일 아니겠어? 뭐 마이크론 그 SK만 좋은 일 아니겠어? 80기가에 딱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파는 입장에선 답답한 거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7%를 엔비디아가 독식하고 있으니 그럼 뭐 만들어 써라 그러면은 뭐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뭐 억울하면 만들어 써라. 네네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데는 지네들이 막 만들어서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익을. 왜냐하면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뭐 진짜 요새 말해서는 노력은 이상한 데서 오고 곰이 왕서방이하고 돈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약간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그 삼성이 메모리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이런 애플 같은 데에서 메모리 칩이 필요 없는 그 CPU 안에 다 메모리도 다 집어넣고 GPU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약간 그 가전제품 같은 데에서는 뭐 거대하게 뭐 서프라이 체인은 괜찮겠지만
그런 어떤 제품이나 근데 이런 뭐 거에는 메모리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캐시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한 뭐 100메가, 200메가 이전 캐시 메모리는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HBM이라든가 뭐 D램은 결국 사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뭐 집어넣더라도 D램 회사에서 다이를 사다가 웨이퍼를 사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이 메모리 칩은 다른 네. 거에 비해서 네. 뭐 이렇게 뭐 부하가치가 올랐다가 이게 맞아. 그 네. 플렉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네. 뭐 대기업은 괜찮겠지만 뭐 약간 저기한 기업들은 되게 그 일본도 네, 네. 사실은 메모리 칩 같은데 했다가 그쵸. 잡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거는 다른 시스템 칩에 비해서 중국이 또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메모리 시장 들어올 수 네,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우려가 많은데 그렇죠. 요걸 좀 설명해 주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를 계속해서 보면은 이게 싱글런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TSMC가 뭐 400억 그리고 오나나 삼성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싱글런에서 공통인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MPW라면 공통 부분이 27%를 세이브할 수 있다. 얼마 못 세이브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게 한 예전에는 마스크 비용이 거의 많을 때는 이게 한 80% 정도 세이브했었는데 세이브되는 비용이 27%인데 이 비용들이 계속 2%에서 3%까지 계속 그 떨어지게 됩니다. 27%에서 2%, 3%. 대신 요 MPC를 하게 되면은 절감되는 부분이 95%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한 99%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요 비용의 이제 이유가 예전에는 IP들은 그냥 거의 공짜로 썼는데 IP 비용이 한 45%, 소프트웨어 RTL 뭐 이렇게 맞춰주는 비용이 거의 10%, 근데 백엔드 디자인 하우스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테스트 요 비용들은 지금 한 30% 정도 된다는데 아까 15억 불로 본다라면은 3%,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부분들이 거의 한 95%, 98%까지 올라가고 설계 우리 MPU 설계라든가 우리 회사 자체적인 설계는 5% 미만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통적인 것들을 같이 설계를 하면은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 그것들이 이 특허의 요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용을 많이 하는 게 왜 그동안 MPC를 많이 안 쓰냐면은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회사하고 A 회사하고 B 회사 간에 서로 간에 이 보안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B 회사가 A 회사 거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같은 칩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특허를 낸 것들은 이렇게 별도의 외부 칩을 사용해서 각각의 IP들을 각각의 우리 디자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그림에는 1부터 10권까지 10개의 디자인만 했는데 100개도 올릴 수 있다. 100분의 1로 되는 거예요. 개발비가. 검증 단계에선. 그리고 이제 요건 칩 하나만 가지고 이너블 디저블, 그러니까 1번 IP, 2번 IP, 3번부터 뭐 n번까지 IP가 있을 때 1번하고 3번만 이너블 시키겠다. 그 퍼미션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칩 하나 가지고 퍼미션,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허용을 해줄 수 있는, 사용권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국제특허, 미국 출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가 뭐 대한전자업계, 뭐 반도체공학회 또 출연연들하고 같이 저희가 MOU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회사 이름을 저희가 오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메타골프하고 보면은 MPC하고 보면 발명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 정보를 하는 것들이고 요거는 여러 가지 칩을 개발 비용을 아끼겠다. 기존 기술의 문제는 계속 이제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개발비를 이전에 육박하는 개발비를 단돈 뭐 거의 공짜로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하는 거고 개선 방법은 복수의 AI 카메라로 레이저를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보안 기능을 별도의 보안 반도체를 외장해서 우리 하드라키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뒤에 보면 하드라키 같은 그런 별도의 보안 반도체를 이용해서 외장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가 보면 실시간으로 이거는 프로암 대회를 할 수 있고 10,000명도 지금 이런 것들은 공통 부분들을 하고 공동 사용자가 100개 회사일 때는 개발비가 100분의 1로 절감된다. 굉장한 거죠. 사실은 15억 불에서 100분의 1로 되면은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1,500만 불이면 하는 거고 골프장 하드웨어 플랫폼 산업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IP 공동 검증 대학교 가 양질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약한 이유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약한 이유가 주요 이유가 설계를 안 해본 거예요. 설계를 안 해보고 FPGA하고 시뮬레이션만 해서 대학 졸업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회사 가서 사고를 치는데 이게 학교 랩에서 그러니까 석사 과정이든 학사 과정이든 학교 랩에서 여러 번의 사고를 치고 나서 회사에 와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석사 과정에서 이 칩을 많이 흘려보고 자기가 거기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100개의 프로젝트, 한 300개의 프로젝트, 우리나라 1년에 졸업하는 석사가 한 300명 정도 된다는데 반도체. 내가 다 졸업하기 전에 뭐 15나노, 14나노에서 내가 팹을 흘려보고 그리고 성능을 체크해보고 졸업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희 예전에 뭐 저희 이런 야화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연봉 한 2,800만 원 받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마존을 가더니 5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한국 엔지니어가 이게 진짜 똑똑한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미세공정을 흘리고 거기서 여러 검증을 하고 나서 가면은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예. 보니까 대학교도 몇 네. 군데는 반도체 설계하는 시설 간단하게만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저기 보니까 카이스트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0.5 마이크로, 0.5 마이크로 500나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다 한 40나노, 50나노 이런 데서 하는데 500나노로 설계하면은 안 알아줘요. 그리고 그게 일도 많아요. MPW는 다 자기 설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MPC의 장점은 뭐냐면은 요 외부에 있는 IP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부분들은 다 이미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디지털 설계만 갖다 끼우면 된다.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설계에서는 대학교 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설계물 그리고 알고리즘 검증 그거 동작하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지. 그 옆에 페리페럴 하는데 근데 이 페리페럴 만들고 하는데 한 98%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비용 때문에 흘려보지도 못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엔지니어링 부분도 이제 학교에서 너무 그쵸. 수준을 안 가리키고 와서 다시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이제 싫어하는 거죠. 저기가 기업들이 빨리 써는 걸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되게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제대로 안 배우고 그 돈 들어가고 그런 거는 회사 가서 배워. 그런데 회사는 가르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 돈 버는 조직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면은 또 대기업 가고 이렇게 다른 회사 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열심히 가르쳤는데 요새는 다 경력 있는 사람만 그냥 뽑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MPC를 이용해서 100개의 랩에서 100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석사 과정에서 다 실험 실습해갖고 나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 이제 가장 기업 중에서는 좋은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친구가 자기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서 회사를 다녀서 다시 학교에 가봤더니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이론적인 거지 자기가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제 실질적인 거 항공도 그렇고 이런 데서 보면은 이론적인 거는 가르칠 수 있는데 거기 실험실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걸 랩을 이용해서 공부해서도 충분하게 자기가 자기가 알고서 나올 수 있냐 이것도 좀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팹을 흘려봐야죠. 근데 팹을 흘리는데 이거 아까 15억 불 들어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흘리겠어요?
뭐 10억 불 아니고 뭐 큰 28나노나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은 이미 만들어 놨고 아키텍처는 만들어진 거에다가 한 100개의 그 랩에서 각각 자기 뭐 연구실에서 하는 거를 그냥 하기만 하면은 동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들이 이제 MPC 특허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뭐 삼성 입장에서도 수백 개의 IP들이 한꺼번에 검증이 되고 그러니까 전력화할 수 있고 이렇게 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하면은 그 SCI급에 올라가는 거야. 논문들이 다 SCI급 그 논문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뭐 스탠포드나 MIT나 뭐 이런 데서도 자기 그 논문 쓰고 그러려면은 우리 MPC를 사용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조금 그 전에도 네. 우리 이제 방송 중에도 얘기했지만 네, 네.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보면 네, 네. 굉장히 좀 수준이 좀 뭐 그냥 유리한 것만 뭐 우리가 기술이 더 낫고 뭐 국뽕이라는 뉴스만 하고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유화에 네, 걔네들이 가져가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일반인들도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정확하게 네, 네. 판단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와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에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비메모리라는 용어도 참 저는 말이 그쵸. 안 되는 게 비메모리라는 게 메모리가 굉장히 작은 포션인데 그래서 비메모리 나머지를 다 비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메모리가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비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그냥 원래 반도체고 반도체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닌 비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디램이 전 세계 시장에 뭐 한 70%, 낸드 플래시는 뭐 한 40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메모리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메모리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따라와요. 그렇죠. 메모리 뭐 시안 공장이라든가 우시 공장에서 뭐 있는 것들이 하니까 뭐 그 중국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걸 그러고 메모리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D나 이런 회사에서 예전같이 1테라 막 이렇게 뭐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사용을 많이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삼성그룹에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좀 깊숙한 얘기를 하면 야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나름대로 오래 살았던 친구가 당장 제일 문제는 너무 메모리 칩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쏠려서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바꾼다는 게 자기네들도 알면서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기획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해도 프로그래머가 먹고 이게 자기가 그게 이제 보통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제 뭐 예전 같은 요즘은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예전 같으면 좌천대가 갔다든가 뭐가 실적이 안 좋다든가 그래서 메모리에서 잘 하던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한번 시스템 반도체로 보내보자 그러면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뭐 퇴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가 무슨 아오지 탄광 비슷한 요즘은 이제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는 중요한 게 셀 사이즈를 얼마나 작게 하고 속도에다가 이제 경제적인 사이즈로 빨리 잘 만드냐 안정감 있게.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커스터머들한테 서포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검증된 IP를 갖고 있고 실리콘 프루븐된 그러니까 웨이퍼로 검증된 IP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안정된 걸 가지고 레고 조립하듯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PC가 굉장히 그 어떤 우리나라 파운드리 산업에 굉장히 좋은 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완전히 회사를 다르게 두 개로 가져가는 거고. 저희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그리고 글로벌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한 기술이 되는 이유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MPC를 적용을 하면은 15억 불이면은 뭐 2조 원이면은
아마존 이런 데서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도 반도체 이게 뭐 개발하다가 뭐 임원들 개발 실패하면 잘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수십억 불씩 들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제 뭐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크니까. 그런데 엔지니어가 이게 뭐 한 100억 원, 1000억 원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번 해보는데 2조 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막 여러 개 코드를 한다. 그러면은 회사가 휘청휘청합니다. 또 하나는 네, 이제 그 주위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선입감이 이 반도체나 이런 건 이제 거대 기업이 이거는 뭐 어떻게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이런 거는 이제 그 거대한 자본가 뭐 이런 거가 없는 어렵다. 근데 요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작은 기업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특화된 MPU라든가 이런 거를 뭐 스마트한 친구들이 나와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전망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 이거는 기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고객들의 뭐 니즈 이런 거 패러다임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리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엔비디아가 뭐 인원이 뭐 4만 명이라든가 몇 명이라든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런 팹리스 AI 반도체 하는 인원들 한 100여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보냐. 그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엔비디아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은 바보여서 그거를 따라 마시게 되겠느냐. 좀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 지금 이게 개발비가 10억 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3나노만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참 우리의 엔지니어들이 진짜 일당백이에요. 열심히 하고 뭐 잘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게 한 뭐 10분의 1, 10대 1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데 100대 1, 1000대 1, 뭐 만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뭐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그 팹리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게 시장성만 있으면 그 뭐 제조 시설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팹리스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가 없는. 우리나라는 이제 팹리스라는 거가 반도체만 있는데 미국 같은 데 모든 게 다 팹리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 뭐 AMD 다 팹리스죠. 엔지니어 조직만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애플도 팹리스라고 네, 맞습니다.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가 뭐 엔지니어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엔지니어 엄청 많죠. 조금 선진국형이 되려면 이제 팹리스하고 나머지 엔지니어를 좀 많이 키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뭐 신문 보면은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을 이게 대치동에서 뭐 의사를 해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 의사 고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제일 재미가 없는 군인, 의사, 선생님, 공공기관, 공기업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소득이 근데 우리 반도체 엔지니어가 이걸 통해서 뭐 이래서 연봉이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누가 의사를 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왜 그 의사나 이런 거에 안정도 그게 안정보다도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어떤 직장은 그 회사를 나올 때 그 저희가 뭐 한 3분의 1인가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거를 원한다 그러면 의사를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또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은퇴해서도 슬슬 뭐 이런 거. 그래서 팹리스가 있다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를 해서. 조 박사님 굉장히 조영식 박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서 메모리는 10년 전에 이제 뭐 메모리가 해서 뭐
뭐 50나노, 뭐 100나노 이런 쪽으로 이제 뭐 메모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 엔지니어는 이제 어차피 리타이어하고 이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기술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도 TSMC는 130나노 늠름하게 흘리고 있고요. 그 위에 뭐 350나노 뭐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 레거시 공정이라고는 10나노 위에, 14나노 위에 있는 것들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윤이 창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년 전에 했던 엔지니어들도 지금 여기 들어와서 계속 일하고 있고 설계 엔지니어는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엔지니어가 정말 그 100살이 돼서도 머리 허옇게 돼서 설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굳이 의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이 약간 좀 정치적인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동안의 반도체가 중국 때문에 돈을 안 벌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황금기를 가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지 못한 새로운 정치 시대가 왔을 때,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많은 기술들이 미국이 엄청나게 특허나 독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국력이 세지려면은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반도체 산업의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국력, 이게 이제 뭐 무기는 하드 파워라면은 이런 반도체나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 파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죠. 이제 이런 반도체 산업들이 그 우리나라의 메인 그 테마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반도체하고 되게 가까워요. 어떤 제가 사설에서 봤는데 고려청자에 보면 상강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반도체 마스킹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뭐 깎아내고 갖다 집어넣고 또 굽고 이런 것들이 반도체 공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잘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고, 뭐 그리고 요즘 미사일도 예전에 뭐 신기전 같은 것들 잘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천공이라는 이름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에서 우리가 그 특화하고 이쪽에서 살아날 길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메모리 쪽에만 했다면은 시스템 반도체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질문을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 좀 질문들이 한번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종택님부터 시작할까요? 반도체 산업에서 미중 갈등 외에 기술적 구조적 요인으로 한국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제조에 치중하고 있어서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공급량이 부족한데 이런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요? 조금 저는 뭐 기승전 MPC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PC로 하면은 우리 석사들이 랩 졸업할 때 다 미세공정 한 번씩 흘려보고 졸업하니까 회사에선 돈을 버는 거죠. 창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안 하죠? 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요새 국가에서 많이 투자한다, 특성화학교 세운다 이러는데 이 개념이 제가 이제 만들고 특허 출원하고 뭐 한 것들이 작년 8월 정도였고요. 작년 10월 달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여의치 않았는데 지금부터 해갖고 내년부터는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팹리스라는 거가 저는 이제 이게 팹리스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민소득을 2만 불로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2만 불로 갈지 아니면 10만 불, 20만 불로 갈지 이거는 우리 팹리스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나 뒤로 2만 불로 갈래? 나 뭐 먹고 살아도 좋아. 거지 돼도 좋아. 뭐 이러면 이제 팹리스 안 하면 되고요. 뭐 맘 편하게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팹리스 생태계 강화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요. 그 엔지니어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자들이? 엔지니어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 엔지니어가 많아질 때 제대로 그 NPC 같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팹도 흘려보고, 그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그 서클 수준에서 팹을 다 흘려보고, 칩도 설계해보고, 그러고 이제 졸업하는데, 우리 엔지니어는 이제 회사 가서 실험 실습을 하려고 하니까 회사가 너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망한 회사들이 한 1000개 되는데 다 이렇게 실수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비용을 줄이고 뭐 한두 번에 성공을 해야 되고 이미 이제 랩에서 많은 실험 실습을 하고 랩에서 그 석사 랩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랩에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요거가 그 대답이겠는데. NPC. 요게 대답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 여기 이제 이형준님은 AI 메타 골프는 비용적으로 그렇지만 러프한 같은 잔디가 높은 경우 공의 추적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런 이렇게 캐리라고 하고 런이 있잖아요. 이제 캐리하고 런을 이제 보는데 그거를 카메라가 추적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이게 추적. 요즘 이제 고속 카메라는 초당 한 480 프레임 이 정도 하니까 공을 추적하고 그 공을 추적해서 이게 떨어져 가지고 가는 것까지 이렇게 그 할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의외로 질문이 이제 AI 메타골프의 확장의 한계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그 한계가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전쟁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앞에 맨홀 뚜껑이 있다 그러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AI가 앞에 맨홀 뚜껑이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든가 뭐 건널목이 있으면은 여기 서가지고 지금 건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실시간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뭐 지금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가 참 재미가 없는 게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가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람 불고 차가 가고 그 물이 흐르고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된다면은 되게 재밌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뭐 며칠 전에 그 애플에서 이제 그 자기네는 뭐 공간 컴퓨팅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약간 공간 컴퓨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은 이제 좀 환상인데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모든 걸 너무 이제 막 뛰어나가지고 메타버스를 보여줄 게 이제 기술력으로 해서 보여줄 게 없는데 그 메타라는 회사의 페이스북이 자기 CEO가 딱 그 아바타가 나오는데 너무 그 영상이 너무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밋밋해가지고. 밋밋하죠. 그게 왜냐면 그 CPU나 이런 거가 아직 이거 모자에서 쓰고 나올 정도의 그렇죠. 그 저기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들이 많이 발전이 돼야지 그게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 뭐 미세 공정들이 되면 아까 뭐 보면은 1800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1.4나노 가면 8000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게 미세 공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 것들 가격을 저렴하게 하느냐. 근데 제조 코스트가 비싼 게 아니고 설계 코스트가 비싼 거예요. 설계 코스트의 99%를 줄일 수 있는 게 NPC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반도체가 미세 공정이 할수록 그 열이 제일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노 공정으로 하면 점점 가까워지는 건데 그 열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결국 그런 것들도 뭐 게이트-올라운드니 뭐 핀팻이니 뭐 MBC 뭐 이런 것 FET니 이런 것들이 다 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리키지 커런트를 얼마나 줄이냐에 관련된 건데 그거는 중요한 게 많이 흘려봐야 돼요. 많이 흘려갖고 엔지니어들이 그쪽 엔지니어 우리나라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가 엄청 똑똑한데 막 그 TSMC는 9,000개의 프로젝트를 흘려봤고 그 사이에 실험 실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엔지니어는 뭐 몇백 개 그리고 뭐 몇 개의 회사 알파 커스터만 갖고 하니까 실험을 못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자기 이거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도공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고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아요. 뭐 청자 비치색 이거는 뭐 100번 고봤냐, 뭐 한 번 고봤냐, 뭐 한 번에 비치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네. 여기 뭐 윤성원님이 스펙 과장이라면 스펙 검증 없이 출시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냥 마케팅 용어니까 그렇죠. 뭐 3나노 뭐 그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갖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독자나 이런 분들이 좀 똑똑해져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산해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이거 3나노가 아니고 3.9나노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누가 발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은 이렇게, 근데 인텔이 왜 잘 안 되냐면은 인텔은 10나노에서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TSMC는 뭐 2나노 뭐 이렇게 뭐 3나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텔은 10나노에서 말로는 뭐 우리가 뭐 언제까지 2나노 하겠다고 이제 그 14나노에서 10나노까지 내려오고 뭐 정체된 지가 인텔이 한 10몇 년 10년 걸렸을걸요? 10년 동안 뭐 공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경쟁자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좀 그렇죠. 인텔이 사실은 AMD 같이 자기네가 좀 안 되면 파운드리를 좀 포기를 하고 T사나 뭐 TSMC나 뭐 삼성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외주 아웃소싱을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요거는 무슨 질문인지 저는 박은지라는 분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가지고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뭐 이게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를 가지고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좀 또 다른 사업.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게 그 파운드리가 뭐 이제 그 경쟁 구도인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GPU가 엔비디아랑 그렇죠. 뭐야 엔비디아 독식입니다. 엔비디아 97% 먹고 있고요. 뭐 AMD하고 인텔은 지금 근데 AMD가 조금 더 사업을 있죠. 보면 약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GPU가 엔비디아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뛰어난 거는 아니었는데 이게 코인 비즈니스니 뭐 블록체인이 뭐 이런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챗GPT 안 될만 하면은 엔비디아는 딱딱 부스트업이 돼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엔비디아 주식을 좀 올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옛날에 초창기 애플 주식이고 뭐 블록체인이고 다 팔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비즈니스는 좀 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 20만 원일 때,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거, 마이닝 하는 것들도 20만 원일 때 마이닝 사업을 했어야 돼, 말아야 돼. 마이닝 칩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뭐 비즈니스를 여러 개를 했는데, 꼭 팔면 또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운이죠. 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뭐 하실 수 있지 않고. 뭐 이런, 아까도 이민수님이 한국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은 기승전 MPC, MPC, 도공처럼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 이인규님이 TSMC는 타 브랜드 생산만 담당하는 업체인데 국내 기업은 생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처지에 어떤 생존 전략이 있을까요? 이것도 좀 이거는 뭐 S사한테 뭐 파운드리 분산시켜라, 시스템 반도체 뭐 빼라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거는 좀 분사를 하는 것들은 어떨까? 특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은 좀 이게 분사를 해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잘하는 회사도 TSMC 사용하고 그리고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저는 좀 웃기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무슨 뭐 AI나 뭐 이런 거 딱 나오면 뭐 100만, 10만 뭐 학생을 뭐 만들겠다. 10만 양병설. 소프트웨어도 있고 계속. 10만 명 만들 건 너무 좋은데
제대로 만들어서 해라. MPC 같은 거 이용해서 진짜 실습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건 안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회사를 한 100개를 만들겠다, 뭐 1000개를 만들겠다,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사람만 자꾸 그쵸. 이제 사람, 그 의사는 딱 되게 정해져 있고, 엔지니어는 뭐 10만 명 하는데, 뭐 무슨 개발자, 뭐, 파이썬 한 달 완성,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날라리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 질문이 그 반도체 특성 학교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고등학교의 반도체 특성 고등학교라는 거가 필요할까요? 뭐가, 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쓰겠다라는 건가요?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 그 패키지, 파운드리, 프로세스,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이쪽 IP, 그 다음에 위에 소프트웨어, 이게 각각 다 다른 산업이에요. 근데 고등학생도 쓸만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리비도의 법칙을 보면은 이게 물통이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낮은 쪽에 그쵸. 이게 저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낮은 쪽이 팹리스면은 이 팹리스를 높여줘야지 이게 물통에 물이 차는데 팹리스는 놔두고 다른 데다가 계속 높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저희가 되겠는데요. 네. 이게 이민수님이 네오와인과 삼성전자 중앙연구소 협업하는 사업 분야 없습니다 아직. 그거 국내 MPC 수용 계획이 정해진 바 없지만은 뭐 열심히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파운드리에서 MPC 수용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뭐 삼성이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저는 뭐 이거 가지고 계속 그 MPW, MPC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진짜 국민소득 10만 불, 20만 불 되려면은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또 최경영님이 이호승 대표님이 쓰신 한국은 대만에 추월당할 연재 그 블로그가 있으셔다. 네, 저도 한번 봤습니다. 여기 한 38개 그 아티클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지금 질문이 다 끝나고 이제 굉장히 뭐 이런 마지막 질문을 이제 좀 할까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신익주님이 현재 반도체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정책은 지금까지 그 30년 동안 제가 반도체 업계에 30년간 있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메타골프니 MPC니 이런 걸 했는데 의외로 MPC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단박에 TSMC 따라잡고 대만 따라잡고 원탑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와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 메타 골프보다는 메타 스포츠라고 좀 제너럴 그렇죠. 이 메타 스포츠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서 하는 뭐 사이클링이든 뭐 그렇죠. 괜히 뭐 아바타 몇 명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거에서 사람들 실망시키지 말고 활동을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문주 응님인가?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할 때 했는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좀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문 선생님은 뭐 이렇게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칩을 사면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줬어요. 지금은 쿠다 같은 걸 사면은 반도체를 번들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한 개의 하드웨어에 MPC 같은 한 개의 하드웨어에 집적해서 같이 만들면은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발전하고 하드웨어 플랫폼도 같이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정책에 올인을 MPC에다 올인을 해서 이걸 같이 개발을 해갖고 그 과일을 그 열매를 같이 나눠 갖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거 이제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네, 다음에는 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네네. 이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네네. 다음에는 이제 NPC만 가지고도 한번 이제 아, 얘기할 네네. 수가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있는 분들이 다시 이제 오시면은 그 동안에는 뭐 어떤 식으로 좀 기초 공부를 하고서 이 다음 그 강의를 들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저기 거를 보시면은 예.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최경화 스님께서 예. 그 블로그 그 사랑과 생각이라는 누르면은 블로그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한 40개 가까운 제가 이제 요게 한국은 어떻게 대만 반도체를 앞설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4년 동안 고민했던 네. 그 것들을 이렇게 40개 칼럼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나중에 뭐 책으로 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그리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대만을 네. 추월하지 못하면 네. 그 이 대표님이 열심히 안 한 거로 되는 아닙니다,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했고, 뭐, 이거는 그,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인류를 거창하지만은, 사람이 바퀴를 2번 발견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왜 똑같은 일을 뭐 수백만 명이 똑같이 해야 되나? 저 너무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우리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그 똑똑한 정력을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걸 해야지 남들이 했던 거 똑같은 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전 너무 싫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저도 이제 제가 굉장히 좀 감명 깊었던 얘기가 제가 혁신이라는 걸 네, 이제 네.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 혁신은 결과가 없는 거는 혁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혁신을 완성을 해야지 뭐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만 얘기해가지고는 혁신이 아니라는 뭐 거죠.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펜니스산업협회 이사로서 MPC 소위를 위원회를 만들었고 한국 반도체공학회하고 전자공학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정부에도 프로포저를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오셔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조금 제가 그때는 제가 좀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